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36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도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저희가 몇 회부터 코로나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힘들다, 1년 못 전부터 하지 모이, 않았나요? 예, 1년 넘었었는데 136화가 됐는데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원격에서 모이고 있네요. 네, 요즘에 또 한동안은 모여서 했었는데 음, 지금 엄청 심해졌잖아요, 한국도. 네. 그래서 원격에서 그냥 하기로 해서 저번 주도 원격으로 했었나? 음, 저번 주도 원격으로 했던 것 네, 같고. 저번 주도 원격으로 하셨어요. 네. 네네.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네, 이번 코로나가 주에는 원래 큰 일이 두 개나 있었는데 좀 이따가 우진님 오시면은 로그4j 얘기는 같이 해보기로 하고, 다른 네. 이야기들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중섭님 오랜만이라서 네, 잘 음,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너무 오랜만에 지금 참석해가지고 네. 좋네요. 이게 줌도 잘 되고. 그러니까 지금 멀리 계신데 네. 줌으로도 잘 돼서 저번 주도 오지님이 미국에서 참여하셨었거든요. 근데 음, 줌이 음, 이게 진짜 약간의 딜레이 때문에 말이 겹치는 게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미국에서 해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줌이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 근데 실시간으로. 뭐 지금 잡담하는 시간이니까 줌 주가 거의 절반 떨어진 거 아시나요? 그래요? 기회인가요? 들어가 있답니까? 사요? 사요? 아니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약간 작년에 엄청 핫했잖아요. 그때 고점 그쵸. 대비 진짜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 그냥 요 얘기 잠깐만 해보면은 의외로 그런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을 보면은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지? 팡이라고도 하고 막 팬매그라고도 하고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이 지수를 거의 하드캐리 하니까 계속 오르는 음,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요 1년 사이에 떨어진 기업이 진짜 많더라고요. 약간 그 최고 수준의 기업 말고는 중간에서 떨어진 기업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음, 누구냐? 작년에 이제 돈나무 언니? 누구지? 그분 누구였죠? 캐시우드. 캐시오드. 그분이, 돈나무 언니라니.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던데, 다들? 근데 그분이 그렇구나. 투자했던 그 우리나라에서. ETF가 있는데, 그 ETF의 실적을 보면은 지금 거의 뭐 1년 사이에 20%에서 80% 떨어진 그런 기업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혹시 눈독을 들이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막 데이터독 이런 데는 전혀 안 떨어졌고, 오히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음, 음,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다르다. 막상 좀 뜯어보면은. 저도 최근에 좀 그런 얘기 보면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줌도 막 진짜 절반 떨어져 있고 음.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다 오르는 분위기인 것 같았는데 또 올해는 좀 달랐구나 라는 느낌이긴 했어요. 음. 줌은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뭐 잘하고 있어서 저도 관심은 있는데 뭐 비싸긴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좀 사셨어요? 사진 않았어요. 네. 저는 하시코브도 안 사는 걸요. 진짜 너무하네요. 하시코프 엄청 좋아하시면서 그 한 주만 믿음이 있으신 거 사겠습니다. 한 아니에요? 주. 한 주 사겠습니다. 한 주. 근데 이거 뭐 얘기해도 되나? 안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약간 저희가 뭐 최근에 뭐 견적 받았던 것 중에 그 하시코프 견적 그 테라폼 클라우드 견적을 받았는데 이 어플라이드한 견적을 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플라이면은 그 명령어 하나당 견적을 그러니까 받는다고요? 어플라이가 어. 성공한 횟수 기준. 그거 그래서 너무, 이거는 좀 안 돼? 이거 자꾸 도커비를 아닌가? 안 돼. 근데 뭐 근데 생각보다 하시코프도 잘 성장하고 있어서 신기하게 했어요.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러게요. 저는 그 하시코프가 정말 매출이 어디서 나나 의문이기는 한데 상장까지 한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근데 초였나? 중순이었나? 네네. 요것만 얘기할게요. 그 음. 직원이 1000명 넘는다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 근데 의외로 많이 쓰더라고요. 전에 음, 해시코프 코리아 생겨서 그때 좀 물어봤을 때도
정확한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뭐 삼성, 뭐 SK 막 이런 그냥 우리 이름들은 아는 대기업에서도 뭐 볼트랑 이런 거 도입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막 이런 거 보면 네, 그런 데서 그냥 그런 데서 돈이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음, 네, 테라포 클라우드는 돈 별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뭐 근데 상장까지 했으니까 큰 고비는 넘긴 음, 건가? 저희, 너무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열심히 주식을 샀어요. 그냥 천천히 다음 날부터 사도 되는데. 아, 나오자마자 어떻게 사보려고 막 너무 했다가. 맞아, 맞아. 그게 저희도 몇 번인가 얘기했었는데, 미국은 상장을 할 때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 날짜만 정해져 아, 있고, 그 장 주식 중에 어느 시점부터 막 거래가 돼요. 게시할 때 이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아니에요. 아니, 한국은 저도 그렇게 돼 그런 거 있는데, 처음 봤는데, 지난주에도 좀 얘기했나? 11시에 음, 걔네가 그 벨을 누르고 쇼를 했거든요. 라이브 스트리밍 다 하고. 네. 아, 네, 아르몬이랑 미첼이랑 나와서. 음, 그렇고 티켓 끝났어요. 검색된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네, 티커는 뜨는데 거래 체결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맞아. 시장가가 80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등장해서 API에 오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갑자기 이게 76으로 막 내려가요. 그러면 80으로 걸어나는데 비싸게 사나? 그래서 76으로 바꾸고 그냥 좀 있으면 다시 또 82 갔다가 이거 왔다 갔다 아무도 체결 안 하는데 계속 좀 왔다 갔다 해요. 음, 그게 약간 공개 전에 제가 거래가 생각했을 되나? 때는 거래가 되는 건 아니고 호가, 시초가를 호가? 정하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시초가 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걸어놓은 가격 보고서 예상 체결가를 잡아주는 그런 음, 컨셉일 것 같아요. 그 우리도 장 전에 그렇게 하거든요. 음, 10분 동안 이제 사람들이 주문 넣은 거 다 합쳐가지고 거래 가격 정하고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시작 시점은 거의 뭐 새벽 2시 그쯤에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거래되신 거 아니에요? 네, 두세 시쯤 한 것 같아요. 음. 보통 미국 장이 지금은 11시인가? 한국 기준으로? 그렇게 열리거든요. 11시 반인가? 음. 시작되고도 꽤 늦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서비쿠라님은 사신 건가요? 저도 아직 안 샀습니다. 저도 하시코픈 너무 좋아하지만, 과연 돈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직 의심이 좀 있어서. 너굴님은 사신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아니요, 다 저도 안 물어봐야지. 샀어요. 저는 오늘 정말 저 밤에 한 주 약간 사겠습니다. 수익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 게 B2B 사이즈가 커지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순수익이 많이 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 좀 했었거든요. 이번에 리인벤트 가면서도 사실 저희가 그 해당 리셀러한테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지불해도 결국은 그 리셀러는 AWS에 또다시 그 비용을 낼 테니까 그렇게 보면은 마진이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은 음, 업체들이. 근데 그 리인벤트 비용을 서포트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게 없겠구나. 근데 반대로 이제 당근같이 규모가 커지면 리셀러를 지금은 뭐 다른 데를 쓰실 수도 있겠지만 리셀러를 썼을 때 거기서 나오는 마진 차익이 크니까 그 차익으로 당근 사람들을 몇 명 보내주고도 남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서 하시코프도 B2B 사이드로 많이 팔니까 물론 이제 B2C도 하고 싶으니까 뭐 퍼블릭 클라우드 열고 하지만 결국은 B2B에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닐까요? 인덴트 미래. 코퍼레이션도 당근의 사이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를 어, 위해서 물론 지금 그쵸, 뭐 그쵸. 투자의 의미도 있죠. 근데 그 모든 회사를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무한정 자원이 있어서 막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큰 회사들이 우리 같은 쩌리 회사들 데려가 주는 느낌도 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작년에 그런 걸 처음 가봤거든요. 그 음, 리셀러를 통해서 리인벤트는 아니고 아카마에 갔는데 저는 음, 당연히 그냥 컨퍼런스만 가는 줄 알았더니 막 쇼도 보여주고 막 음, 그랜드 캐년 보여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약간 이게 접대받는 기분인 건가? 이게 뭐지? 약간 이걸 왜 다 공짜로 해주는 거지? 막 이런 기분 들었어요. 음, 그쵸. 저는 뭐 리셀러 사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이제 뭐 트위터에 돌았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소비자, 배달비 비싸짐, 라이더, 배달비 동결, 식당, 수수료 비쌈, 배민, 영업이익 감소. 그래서 이제 그쵸. 돈은 대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어떤 사람이 AWS에 그러네요. 냠냠하고 있다고. 아, 그러네. 저 돈 버는 데가 그러네. 돈은 그걸 AWS가 버는 보면서 거군요. AWS 장난 아니죠. 이게 AWS는 오히려 막 고객 목표를 얘기할 때 고객의 돈을 아껴주는 걸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미팅 같은 거 네네. 해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네들 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잘 되면 진짜 너무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는 그냥 중간에서 그 이익을 엄청 먹는 거죠. 아마 음, 안에 내부에서 효율도 엄청 장난 아닐 거고. 근데 되게 똘똘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음. 보면은 S3나 이런 것도 막 가격을 계속 다운 시키잖아요. 굳이 제가 볼 땐 다운 안 시켜도 사람들이 그쵸, 그냥 그쵸. 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음. 것 자체가 되게 그래도 그쵸. 머리를 잘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AWS 내부 엔지니어는 뭐 하나 최적화해서 뭘 줄이면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장난 맞아요. 아니겠네요. 네, 전에 뭐 한 달에 100불 들인 거 99불만 줄여도 전체로 그쵸. 하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진님 우진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님 로고4j. 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로그4j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저는 한 번 정도 취약점이 발견되고 그걸 이제 뭐 패치 한 해 만에 이렇게 소동이 있었던 건 줄 알았는데 정리해 놓으신 걸 보니까 그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잠시만요. 제가 먼저 얘기해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금요일 밤인가부터 사람들이 언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수업 맞아요. 못 한다고. 금요일에 맞아요. 터졌어요. 내 주말을 금요일부터 얘기를 가져갔다. 해서 저도 막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넘어갔다가 토요일날 보는데 이게 계속 좀 심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얘기해가지고 자방이 먼저 호출하고 뭐 그래도 좀 봐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주말에도 막 대응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좀 대응하면서 시작됐고 그게 처음에는 취약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몇 버전을 올려라 2.14까지는 취약점이 있었고 2.15로 올려라고 했는데 2.15에서 또 취약점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 2.16으로 올려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취약점이 계속 근데 연달아서 새 버전에서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관련해서 이슈를 계속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5에서 또 취약점이 생긴 게 아니라 2.15를 해놨는데 아직 다 해결 안 된 버전이 취약점이 또 옛날에 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저 자세히 안 봐서 근데 많이 아는데 최근에는 또 원래는 이게 2부터 발생한 기능에서 발생한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뭐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다 자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누가 하지만 1점대를 아직 쓰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아니 근데 저는 막 그때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GitHub에서 우리 코드에 쓰는 거 있나 찾아보려고 막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토큰 때문에 잘 검색 안 되더라고요. 그 GitHub 자체에서 검색하니까. 근데 되게 헷갈렸던 게 log4j 패키지가 있고 log4j2 패키지가 있는데 그 log4j 패키지를 쓰면 문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그런 되게 헷갈리는 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log4j2는 log4j 2점 버전을 말하는 건지 log4j2라는 다른 패키지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뭐 아무튼 저희가 이제 막 얘기하고 있으면 오진님이 다 정정해 주실 거라서 저도 막 찾아본 건 아니고요. 오진님이 취약점을 요약 한번 해주시죠.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제 포매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포매터를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다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JNDI나 RMI 같은 그 룩업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 룩업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악성 코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악의적인 공격 코드를.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약간 합쳐져 있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룩업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포매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랑 그 받은 이제 클래스를 이제 그 악의적인 코드를 클래스 파일을 내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 클래스 파일을 인스턴스화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자유롭게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클래스 파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되게 좀 크리티컬한 이슈였고, 그래서 이제 RCE라는 공격 이제 타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이라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RCE 공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내부에서는 조금 이제 우선순위 높게 봐야 되는 이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공격은 사실 이번에 이슈가 되긴 했는데 2016년에 이미 그 되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제 블랙햇 컨퍼런스가 있어요. 거기서 USA에서 2016년에 이미 관련해서 조금 내용이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은 이제 JNDI 벡터 부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RMI, 사실 지금 저희가 그 log4j 취약점을 찾아보면은 LDAP, 그러니까 LDAP 위주로만 이제 공격 코드가 보통 있는데, 실제로는 RMI나 IIOP 같은 다른 프로토콜도 지금 프로바이더도 취약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JNDI만 만약에 이제 아까 LDAP만 이제 그 필터를 걸었다면은 RMI나 IIOP 같은 프로토콜을 이제 바꾸면은 필터를 바이패스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필터를 만들었다면은. 그래서 이런 변형 공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변형 코드 같은 것들 보시면은 이제 그 뭐 또 포매팅 기능을 이용해서 뭐 로어 케이스나 뭐 어퍼 케이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하면서 이제 난독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부분으로 필터링을 걸었다면은 이런 부분을 바이패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변형 패턴들이 되게 많이 걸려 있어서 이제 단순히 뭐 와프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이제 필터가 우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좋고 많이 쓰는 와플을 쓰면은 대부분 막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국 공격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힘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관련된 환경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세이블 하시거나 아니면은 JNDI 룩업하는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JNDI 룩업하는 클래스에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여서 구버전을 어쩔 수 없이 쓰거나 바로 패치가 힘드신 분들은 이런 클래스를 지우는 방법으로 지금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테스트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무슨 DNS를 찌르면은 그 찌른 IP를 로그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JNDI에다가 LDAP에 그 주소를 넣고 어떤 사람이 유저 에이전트를 그걸로 바꾼 거예요. 그 맞아요. JNDI 그걸로 바꾸고 사이트를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거기 로그가 막 찍힌대요. 그것들이 이제 뭐 몇 개는 걸릴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얼마나 걸리나 해서 막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찍히는 걸 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다음 날인가 네이버가 안 돼요. 집에서 저희 집에서 네이버를 접속을 하면은 막혀 있고 핸드폰으로 접속하면 접속이 되고 보니까 네이버에서 뭔가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고 IP를 그냥 밴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친척 집에 지금 잠깐 얹혀 있는데 지금 저 때문에 저희 친척들 모든 분들이 네이버 접속이 안 되는데 이게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IP, 공인 IP를 리뉴하려고 그래도 리뉴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3일인가 이제 IP 막혀 있다가 이제 지금 다시 되고 있는. 그래서 함부로 테스트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사실 가족분들한테 수비쿠라님이 그랬다는 걸 얘기했나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래서 계시나요? 왜 네이버가 안 되지? 여기 좀 이상하네. 사실 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운영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이트 외에 테스트를 하시면 안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법적은 어쨌든 공격이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복잡한 이슈기는 한데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유저 에이전트에다가 많이 넣는 이유는 로그에서 보통 유저 에이전트를 많이 찍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저희 엔진엑스나 아파치 로그 같은 것도 액세스 로그 보면은 이제 다 유저 에이전트는 기본으로 액세스 로그에 남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벡터를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본문에 이제 포스트 값의 파라미터에다가 뭐 그런 거를 로그를 찍는다. 그러면 그 부분도 벡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DNS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그 룩업을 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격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그 주소가 악의적인 코드가 담겨 있는 클래스를 담은 주소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응답으로서 악의적인 코드가 있는 클래스 정보를 내려주고 그거를 이제 log4j에서 실행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인스턴스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 코드를 실행하기 직전 단계,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 위한 방법을 테스트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테스트- 보면은 네. 되게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원래 이제 루비라든지 이런 동적 언어들이 되게 동적으로 코드 실행하는 거에 대해 열려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바도 엄청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코드나 갖다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언어로 뭘 제한할 순 없죠. 그런 게 동적하고 리모트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이 근데- JNDI 기능도 사실 편의 기능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쵸. 작업을 하고 그리고 포매팅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서 나온 기능이어서 이게 편하게 하자고 취약점이 생긴 꼴이 돼버린 건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동적인 부분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저는 이제 자바 안 하니까 그냥 좀 맘 편히 보고 있긴 했었는데, 물론 뭐 내부적으로 젠킨스 안 쓰세요? 젠킨스는 일부 쓰긴 합니다. 뉴스 사이트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오픈소스 뭐 사상 최대 보안 뭐 이런 거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자극적인 거는 이게 약간 로깅이라서 아 이거 참 문제될 수 있겠다 생각한 게, 나는 루비나 파이썬 서버여도 내가 로그를 남겨서 엘라스티서치에 전달했는데 엘라스티서치가 맞아요. 로그푸즈에 있으면 거기서 뚫려버리는 거죠. 실제로 네. 리스크 팩터가 거기서 많이 나오기는 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언어를 다양하게 쓰고 있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명에 필터링이 제대로 안 돼서 공격 코드가 들어가 있다면은 이제 사용자명을 조회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그걸 갖고 와서 로그를 찍어버리면 또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되게 리스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언어가 많고 해도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봤던 하나 있는데, 얘기하시죠. 네. 이게 결국 그 서버에서 아웃바운드로 찌르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사실 소스 패치 안 하고 아웃바운드 파이어월 설정을 잘 하면 또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아웃바운드 그 파이어월 설정하긴 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워낙 외부랑 요새 네. 통신이 많다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설정을 되게 빡빡하게 하고 쓰시나요? 안 하지 않나요? 부분이 사실 좀 아, 네. 이게 사실 아웃바운드 파이어월이 좀 어려운 부분이 사스 같은 거 많이 쓰면은 사실 좀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진짜 아웃바운드를 그냥 IP 단위로 관리를 한다고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게 대부분의 회사에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저는 대기업 다닐 때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지만 그 뭐죠? 소스포지? 옛날에는 소스포지 같은 거에 레파지토리가 많았으니까 소스포지 같은 데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톱도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서버 가서 뭘 설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데 사유를 적으라고 그러고, 사유에 뭐 기톱이니까 뭐 이런 거 말고 적을 게 없잖아요. 이게 약간 기톱은 돼야 되는 거 다운 받아야 아닐까? 되니까. 약간 기톱 뭐 npm 인스톨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지? 막 이런 사실 느낌이 뭐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깃허만 같아요. 되면은 모든 악성 코드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실제로 GIST 같은 걸로 많이 받아서 실행되는 악성 코드도 많으니까요. 여전히 뭐 현재 진행 중인 이슈인 것 같기는 해서, 혹시 뭐 회사에서 그냥 지나쳤다거나 하면은 대응을 알아보시면 좋은 것 같긴 해요. 보통 저희도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그 로그4j 자체를 패치하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지금 오지님도 그렇고 와프도 저희 일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쪽에서도 이게 환경 변수로 로그4j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 변수를 전체를 다 주입을 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완벽하게 막는 거를 보장할 수는 없긴 한데, 저도 막 그때 급하게 아까 얘기했던 DNS 방식, 아까 서비쿠라님 얘기했던 DNS 방식으로 막 저희 열려있는 폼에 다 넣어봤거든요. 뭐 검색 채널 넣어보고
그 앱에 들어가서 그 폼에도 막 그 문자를 넣어보고 저거 차단될 수 있는데 다 해봤는데 다행히 뭐 찍히진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로서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안 찍힌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로그에 남아있거나 DB에 저장이 되고 나면은 다시 그걸 또 어디서 이용을 하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잠깐 검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뭐 외부 사이트 몇 개 테스트 해보니까 걸리는 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DNS 조회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모아서 올려놓은 GitHub 저장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테스트 하던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들도 많았어요. 막 보면은 트위터도 있고 링크드인도 있고 막 그런 데들도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나오긴 했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거 정리해서 올라온 GitHub 저장소가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그게 조회가 된다고 실제로 악성 코드가 실행되냐 요거랑은 또 별개니까 뭐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저도 엄청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아웃사이더님이 그 최악의 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격리된 환경이긴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컨테이너로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약간 들긴 했었어요. 옛날처럼 서버 자체가 뚫린다고 그 서버에 있는 모든 리소스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건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그게 뭐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당연히. 네. 사실 저희가 격리된 환경이었어도 제가 이제 리스크가 크다고 느꼈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액세스 키나 DB 접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환경 변수에 주입을 하기 때문에 그냥 ENV 딱 세 글자만 치면은 바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이제 높게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격리된 환경이어서 사실 마이닝 같은 거는 CPU 리밋이 걸려서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환경 변수가 털려서 DB가 이제 털리거나 하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또 원격으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어서 백도어나 이제 그런 쉘 같은 걸 아예 열어가지고 원격으로 한다면은 공격자가 이제 수작업으로 정성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은 사실 되게 위험한 리스크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와프에 걸린 로그를 보면은 대부분 보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봇들이 열심히 스캔을 하다가 뚫리면은 이제 보통 공격자에게 알려주고 공격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막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또 맞아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요새 공격자들은 정보 탈취하는 것보다는 보통 그 비트코인 채굴 같은 거 많이 설치하고 네. 그래서 그냥 혹시나 만약에 뚫려도 뭐 정보를 빼간다기보다는 비트코인 채굴용으로 많이 하지 않나. 맞아요. 말씀해주신 부분이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 주변에 이제 액세스 키가 털려서 회사 계정이 마이닝 시스팜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로그4j 공격 중에서 실제로 감염된 사례 보면은 이제 그냥 제가 트위터에서 단편적으로 봐서 이게 전체를 대변하진 않지만 대부분 마이닝 악성 코드가 많이 돌아다니고 실제로도 탈취를 당해서 열심히 채굴만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채굴을 하는 거에서 또 그 백도어를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다른 분 이제 감염된 거를 좀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려고 본 적이 있었는데 조사를 해봤었는데 그때도 채굴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백도어를 만들어 가지고 원할 때 원하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같이 깔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닝도 하다가 좀비 PC가 돼서 막 디도스도 쓰고 그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 지워버리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하겠네요. JDA나 LDAP 쪽 쓰는 그런 클래스들을 다 빼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아까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건데 한참 막 도커 봤을 때는 그런 거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시크릿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 근데 지금 오지님 얘기해 주신 것도 그런 문제잖아요. 시크릿을 환경면에 넣어서 쓰니까 사실 이거를 진짜 안전하게 쓰려면은 로딩하는 시점에 환경 변수를 읽어서 다시 컨테이너를 띄운다든지 아니면은 그 뜨면서 그 프로세스에서만 SSM으로 불러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에 근데 대한 뭐 좀 그걸 발전이 있나요? 컨테이너 로딩하면서 띄워도 결국 환경 변수로 주입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니 컨테이너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 프로세스에다가 그걸 넘겨주면서
걔는 죽고 얘만 떠 있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로딩할 때만 이게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환경 변수 이게 여긴 없는 거죠. 환경 변수에는 그 프로세스에는. 근데 사실 제가 설명- 이렇게 틀리면은 그럴 수가 메모리 있는 덤프 거예요. 뜨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 덤프를 어, 뜨면 되는 뭐 그렇긴 메모리 덤프 뜨면 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애플리케이션 소스가 환경 변수에서 불러오게끔 짜여져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아예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경 변수를 안 쓰고 뭐 예를 들면 외부에서 불러온다든지 init 컨테이너에서 환경 변수를 불러서 실행하는 내용 그 코드에다 주입시켜가지고 실행한다든지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나? 아무튼 그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환경 변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하긴 너무 환경변수가 까다로운 거죠. 없으면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는 네. 거죠. 그거를 넘겨서 실행을 시키고 그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는 떠있지가 않는 거죠. 프로세스한테 넘기는 역할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얘가 뜨면서 SMS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환경 변수 없잖아요. 그 비밀 정보들이.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환경 변수의 그 장점을 많이 못 누리잖아요. 저희도 뭐 100%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쉽진 않은 것 같았거든요. 뭐 요즘에는 뭐 해결책이 혹시 있나 궁금해서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지님이 말한 부분이 일단 뭐 들어가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취약하잖아요. 굉장히 뭐 얘기가 극단적으로 메모리 덤프 뜨면은 뭐 당연히 거기가 암호화돼 있지 않으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혹시 뭐 표준화된 쉬운 방법이 없나? 쿠버네티스 생태계나? 고민해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은 결국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쵸. 그게 사실 리모트랑 그거랑 같은 코드잖아요. 그냥 실행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 사실 그러면 내부에서도 접근을 못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아웃바운드를 다 막아야 되나? 아웃바운드를 막는 것도 되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막 뭐 어플리케이션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아싸님 네. 요번에 이스티오 공부하시면서 아웃바운드도 좀 제어를 하기 좀 편하지 않아요? 이스티오 쓰면? 이그레스에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티오도 이그레스 게이트웨이가 있거든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가 있고 이그레스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나가는 거는 걔가 잡아낼 수 있겠죠. 음, 근데 결국은 누굴 허용해 줄 거냐. 그러니까 결국 막으면 화이트리스트라고 안 하죠. 요즘 얼로우 리스트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얼로우 리스트로 할 때 사실 뭐 CI 같은 거 쓸 때도 그런데 GitHub IP 대역이 어디야 같은 거를 알기가 되게 그러니까 어렵고 저도 만약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스티오는 그 도메인명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도메인명인데 도메인명이 결국은 도메인명이라고 보통 호스트니까 그냥 요청할 때 호스트 헤더 주입하면 어차피 다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안 기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네네. 저희 보통 쿠버네티스 테스트 때도 그렇게 테스트하잖아요. CURL 할 때 로컬에 때리면서 호스트 때리는 거라서 그게 막아주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피하기 쉬운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프로토콜을 막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포트나. LDAP 같은 경우에는 636번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 RMI나 IIOP는 정확하게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랜덤 포트가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LDAP도 사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포트로 쓰지 않았을까. 맞아요. 실제로도 그 저희 와프에 걸리는 거 보면은 포트를 바꿔서 공격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프로토콜 자체를 막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방화벽 같은 거를 쓰지 않으면은 프로토콜을 막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안 쪽은 아니라서 가끔 보안 사고 같은 거 터지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 털렸다. 뭐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알았지? 약간 맞아. 훔쳐갔는데 어디까지 훔쳐간 건지 어떻게 한 거지? 약간 아니면 훔쳐갈 때 로그가 다 나갔나? 내가 이런 뭐 훔쳐가 생각이- 이렇게 안 적고 갔을 텐데. 그렇죠. 근데 좀 그거는 신기했어요. 약간.
그냥 DB가 털렸는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그 의미 아니에요? DB가 털렸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복구가 암호화가 돼 있기 요거는 때문에 케이스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치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부터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리보관 이런 것도 하긴 하거든요. 민간 정보 이런 거니까. 그래서 뭐 주민번호를 막 암호화해서 S3에 올리고 DB에는 그 키만 넣고 뭐 이런 것도 가끔 있긴 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패킷 항상 이제 로깅을 하고 있다가 이제 털리고 나서 치매 사고 때 녹화된 패킷을 확인해가지고 뭐 치매가 얼마 됐는지 이런 걸 보는 경우도 있고 사실 너무 많잖아요. 치매 사고 했을 때 공격을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온지는 뭐 아키텍처마다 도 다르지만 공격자와 공격하는 회사가 어떤 거 이런 것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대부분 DB 유출 이런 것들은 보통 로그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DB 같은 거 또 쿼리 로그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슬로우 쿼리 로그에 통째로 덤프를 뜨니까 공격 코드가 이제 슬로우 쿼리에 막 남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치매 사고 대응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로 잡혀가지고 치매 여부를 막 알고 DBA 분이 보신 거죠. 슬로우 쿼리에 왜 통째로 덤프를 뜨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다 보면 저도 찾아보다가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라고 그러나요? 네. 네. 그러니까 패치 전에 패치 없는 상태에서 공개됐잖아요. 사실 공개된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물론 그땐 다 이게 뭐 어떻게 공격이야라고 이해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사실 해결할 수도 없었잖아요. 네. 이런 거는 누가 공격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는 걸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 수정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 해주면은 또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보통 제로데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걸 공개를 해서 네, 흔히 말하는 공론화를 해가지고 요거를 수정하게 만드는 거죠, 강제로. 너네 왜 일을 안 해? 이게 위험하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공개를 미리 해버리는 방법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왕이면 뭐 월요일 날 해주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이번 거는 쓰는 것들. 저도 보니까 뭐 마인크래프트에서 처음 좀 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좀 듣긴 했어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도 또 있던데. 마인크래프트가 네. 발견했다는 거 아니라는 얘기로 사실 했는데. 정확하게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번에 이슈가 된 이제 CV 넘버나 이런 것들 공개 자체는 알리바바 시큐리티 팀에서 이제 계신 분이 찾으신 이슈고요. 요게 이제 그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유튜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게 이제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마이크래프트에서도 해보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확 불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보안 전문가 분들이랑 막 이런 분들, 이거 블랙햇에서 2016년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건데, 약간 이런 또 이야기가 결국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슈의 시작은 사실 알리바바 시큐리티 팀인 것 같고요. 이제 요게 이슈화가 되기 시작한 건 약간 마인크래프트가 큰 것 같아요. 시큐리티 팀이 뭐 해킹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사실 추측해보면 로그4j TV의 반응이 미온적이니까 그냥 터트려 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공개를 하게 된다 보니. 보통 이제 대기업 보안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팀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가끔 이제 몇몇 대기업 가면은 막 리눅스 커널 개발자도 막 데려와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컨트리뷰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업무도 하면서 그런 CV 같은 걸 계속 지속적으로 찾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시다가 이런 이슈를 찾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통 그런 사람들은 다 또 업계에 대한 도덕심 같은 게 있어서 공개 안 하고 다 이렇게 미리 대부분은 하고 그게 해결되고 하면 이제 그때 공개하고 버그 바운티 같은 것도 큰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더라고요. 맞아요. 내부에서 다 수정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나 여기서 얼마 받았어 라고 자랑하고 이런. 근데 실제로 해서 요 제로데이 실제로 요 제로데이가 근데 나오기 전에 그 클라우드플레이어 측에서 그 공개가 되기 전에
이미 사용됐던 흔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6일 전인가 7일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이미 뭐 블랙햇에서도 이미 2016년에 나왔던 이슈니까 조금씩 쓰이지 않았나. 실제로 제로데이 공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르는 제로데이 공격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슈가 돼서 알려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블랙마켓 같은 데에서도 많이 팔려요. 제로데이들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쁜 목적을 가지고 뭐 크롬 취약점 제로데이 막 구매를 하고 이러면은 이제 제가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마 더 이슈를 만들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렇게 보면 뭐 사실 뭐 아무도 모르는 정보라는 건 보통 없으니까 그렇죠. 그쪽 세계에서는 수년간 잘 쓰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들켜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블랙마켓에서 파는 제로데이를 대부분 국가의 정보기관들, 그러니까 뭐 미국을 치면 NSA 이런 데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같은 곳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악용되거나 이슈가 될 것 같으면 공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정보기관들은 그런 블랙마켓을 보면서 제로데이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DBR을 한다고 들었어요. 오, 근데 블랙마켓. 딴 얘기인데 그런 정보기관 얘기까지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일단 이 방송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거까지는 공개된 내용일까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사실 저런 문자열이 폼에서는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중괄호 같은 것들을 폼에서는 보통은 쓸 수가 없고 다 필터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거의 그것 때문이긴 하거든요. 로그라서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자열이 로그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돼버리는 거라서 그런 포인트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웹에서 저런 폼을 넣는다고 해서 저 문자열이 그대로 넘어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필터링이 걸려서 저런 게 다 빠지고 넘어가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그거를 로깅을 그대로 하면서 그 코드가 이제 실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 그런 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같긴 하더라고요. 그 서버가 근데 받는 문자를 저게 아닐 거거든요. 근데 로깅은 저걸 받는 거죠, 그대로. 이런 서버가 것도 받는 문자열도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근데 형태에 전달해주냐에 따라 서버에서 다를 수 있는. 파라메터를 처리를 할 때는 저런 이제 필터링이 중괄호 같은 것들을 처리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뭐 레일즈 같은 데서 그 변수로 파람수 같은 걸 받아오면은 저 문자를 필터링 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는 중괄호 같은 걸 허용 안 해주니까 폼에서 쓸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게시판을 만들었다고 치고 이제 그 게시판 로직에서 만약에 이제 DB에 세이브하기 전에 이제 줄바꿈을 만약에 없앤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달러 엔터 괄호 열고 엔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문을 쪼개서 서버에 서브밋을 하면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줄바꿈 문자 때문에 필터에 걸리진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서버에 들어왔는데 이제 서버 로직 상에서 한 줄로 보이게 하는 게 약간 뭐 비즈니스 로직이라 치면은 이제 줄바꿈을 싹 삭제하겠죠. 그럼 줄바꿈이 삭제된 거를 개발자가 확인하기 위해서 로고를 찍는 순간 사실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줄바꿈 문자가 아니고 널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퍼센트 제로 같은 거. 이런 거 넣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 그냥 이스케이핑 되면서 갑자기 먹힌다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많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이제 필터 바이패스하는 분야들이 사실 되게 복잡하고 좀 많이 전문화되어 있는 영역이긴 해요. 이런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 오지가 그래서- 공유해주셨던 것들도 그거 우회하는 거 다 막는 정규 편식 같은 것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기스트에도 그런 게 비슷하게 공개됐었거든요. 요거 패턴을 찾는 그 정규 편식 같은 것들이 공개됐던 걸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슈마다 이스케이핑 처리하고 다 막 해주고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약간 깃허브 같은 데서 하면 깃허브에는 다 저런 거 올릴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슈나 이런 거에 그러면 보안은 잘 막으면서 그게 실행은 안 되게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정상 사용을 하다가 이제 악의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코드를 알려주기 위해 그쵸. 그 서버에 다 남으면서 이제 로깅이 되고.
실제로 저는 많이 차단당했죠. 그런 거 알려주다가. 어, 이제 막 그런 이제 사실 POC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쪽에 이제 관심이 많고 막 이제 보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가끔 막 여기 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 간단하게 얘기하다가 이제 필터에 걸려가지고 어플에 걸려서 갑자기 차단을 당하고 그래서 막 그 고객센터나 이런 데 연락을 하면은 공격을 했다라는 오해를 받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이러면서 그럼 이제 그때서야 막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필터에 걸려가지고 막 사이트 차단 저도 이제 네이버 한번 차단당한 적이 있었고 막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호지는 화이트 해커신 걸로 믿겠습니다. 하게 산 사람입니다. 아, 근데 뭐 저도 뭐 이쪽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크진 않아서 뭐 얘기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뭐 깊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서 저는 보안에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오지가 그런 거 많이 아셔서 네, 되게 잘 들었습니다. 아, 뭐 또 관련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모그포즈에 관련해서?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건? 저도 없습니다. 너울님은 자바 쪽 쓰시는 게 좀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ELK도 없어요? 네, 어, ELK도 문제가 아직 됐었어요? 그 작아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엘라스틱 쪽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로그백이라서 괜찮다고 그랬나? 업그레이드 했다고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음. 네. 우리 뭐 오늘 제일 큰 주제가 로그포즈이긴 한데 그 외에도 뭐 문제들이 좀 있었나요? 장애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잠깐 얘기하고 마칠까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네. 갑자기 연말 연말 개편으로 사람이 사실 이 장애 말고 루비 온 레이즈 7.0 소식을 서비쿠라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다른 회의 때문에 가셨어요. 아, 7.0이 나왔죠. 나왔다고 장고도 하더라고요. 4.0이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제가 릴리즈도 다 장고 돌려가지고 웹사이트에 글을 올릴 예정인데요. 우와, 아직 사실 퍼블리싱에 걸려 있습니다. 드디어 글이 너굴님 지금 올라오나요? 약간 머리 뒤에 그 뿔 같아서 무서워요. 뭐가 꿀이에요? 아, 저요? 어. 네. 네. 제가 지운 빨리 데가 퍼블리싱 있어가지고. 해주세요. 6개월 만에 글 올라오나요? 네. 네네. 인간 퍼블리셔가 지금 퍼블리싱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서버는 괜찮은가? 자바 없나? 퍼블리싱 저- 해달라고 제가 글을 보냈는데 퍼블리싱 서버에 들어가는 암호를 까먹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낙교님이. 그래서 정말 아무튼 우리가 아니고. 블로그를 방치해두고 있었구나. 뭐, 아무튼. 장고 4.0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근데 3점대가 좀 제가 볼 때는 컸고, 거기에서 그, 어싱크를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파이썬에 어싱크 들어온 지는 꽤 됐는데, 장고가 어싱크를 이제 뷰에서 지원하는 게, 뷰라고 하면은 컨트롤러가 지원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랬고, 이제 4.0은 사실 약간 쉬어가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살짝 파이- 릴리즈도 봤는데 네, 뭔가 메이저 업데이트하기에는 굵직굵직한 게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버전이 장고 버전도 결국은 시멘틱을 따라가진 않거든요. 제일 마지막 거는 핫픽스나 뭐 시큐리티 패치 이런 것들을 붙이기는 하지만 얘네는 결국은 메이저 업데이트, 마이너 업데이트가 큰 의미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내부적으로는 뭐 어떤 규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릴리즈를 겪었을 때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3년에 한 번씩 메이저 버전을 올리는데 이게 LTS 버전이 이제 요번에 이제 메이저 버전이 올라갔지만 LTS는 또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고, 뭐,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라이브러리들을 좀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가 지금 4.0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타임존 같은 것들이 옛날에는 기본 타임존이 좀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장고에서는 파이티지라는 거를 이제 많이 쓰고 뭐 그랬었는데 4.0 오면서는 존 인포라고 하는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로 이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 네. 크게 말할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네요. 데이터베이스 지원이 조금 더 잘 되고 있어서 뭐 그 함수형으로 유니크 키를 걸 수 있잖아요. 함수처럼 만들어서 뭐 이 키랑 저 키 조합해서 이 두 개가 되는 건데 이거를 또 다른 필드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제 DB 단에서 계산해서 유니크 키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도 이제 조금씩 많이 지원하고 있고 장고에서 그런 정도입니다. 루비는 어떤가요? 네. 루비는 잘 루비 몰라요. 7.0은 어때요? 써주신 분이 루비 하셔서 개발자 아니셨어요? 잘 모릅니다. 루비 아니고 레일즈입니다. 아, 레일즈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좋아는 하지만 뭐 잠깐 중간에 소식은 아니고 요 코멘트 하나 읽어드리면 일라스틱 서치도 7.16.1로 업데이트하라고 올라왔다고 하네요, 공지가.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서동수님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음, 그럼 마지막으로 장애 얘기만 좀 해보고서 마칠까요? 네. 오늘도 아침에 장애가 있었죠. 저는 뭐 잘 몰랐는데 그래요? 갑자기 몰랐어요. 구글에 알림이 슬랙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슬랙이 아침에, 구글에 알림이 뜨는데 저희가 구글 채팅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백업용으로 전에 CP님이 한번 셋업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회사에. 회사도 있고 저희 SRE 팀 채널도 있고 거기 갑자기 올라온 채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 채팅이 안 된다는 건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보는데 왜 구글 채팅으로 이게 왔지? 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 슬랙이 안 된다는 얘기셨더라고요. 오진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겁에 질리게 만들어드렸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슬랙 오전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업무 보는데 갑자기 이제 슬랙에 피드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슬랙 채널을 누르면은 이전 히스토리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 빙글빙글 도는 게 처음에 계속 돌길래 내 인터넷 문제인가 했는데 유튜브는 잘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문제지? 이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하니까 핸드폰은 또 이제 캐싱이 되어 있고 막 히스토리가 계속 저장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핸드폰이 잘 돼서 이거 뭐지? 이러는데 또 재밌었던 게 그 채널에 들어간 상태에서 새로운 메시지는 또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풀로 받아오는 것들은. 근데 이제 기존 히스토리만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막 아웃사이더님한테도 막 질문 드리고 막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분은 잘 되신다고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다 못 올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패닉에 빠져서 삥삥 도니까 그래도 사실 채팅을 보낼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막 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생각을 한 건지 저도 패닉에 빠져가지고 이제 저희 구글 밋 가가지고 막 채팅을 하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API 찍어 보니까 API에서 에러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애가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슬랙 스태츄 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장애가 난 거를 알게 되었네요. 슬랙은 그래도 스테이터스 페이지를 빨리 업데이트 해주나 봐요. 맞아요. 빨리까지는 아니고 이번에 AWS 장애도 나오고 해서 저도 헷갈았는데 여기 승우님이 채팅에 다운 디텍터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런 앱이 있어요? 전 외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아놨어요. 저런 류의 것들이 많은데 스테이트 페이스가 보통 느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트위터나 이런 소셜에서 뭐 슬랙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를 다 긁어다가 되게 많으면 얘 죽었는데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정확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지진 경보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트위터 보고 지진인 듯 뭐 이런 거 막 크롤링해서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걸 딱 해보면 이제 누가 괜찮고 누가 이상한지를 대충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저거는 트위터가 장애 나오면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딴 데도 하지 않을까요? 장애 알루미가 장애. 그렇죠.
트위터 아무튼 그때 장애라고 트위터 오지님이 장애났다고 쓰고 싶은데 못 쓰죠. 네, 그 스테이터스 얘기해줘서 생각나는데 그때 오지님이 보여주신 사이트도 재밌었는데 AWS 아, 뭐 진실을 말해준가 뭐지? 뭐 있었잖아요. 호니스트 클라우드 대시보드였나? 그런 게 있어요. 잘 못 들었어요. 외국에서, 이름이 뭐라고요? 네, 잠시만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도메인은 stop.line.cloud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치지, 그만 거짓말을 쳐라 클라우드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AWS Honest Service Health 대시보드, 그러니까 솔직한 AWS 서비스 헬스 대시보드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만드신 분이 이제 그 외국에선 좀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레이킨이라는 분이 이제 그 AWS의 애증에 약간 인기 스타 같으신 분인데, 요 분이 이제 만드신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보기도 좀 쉽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업데이트가 바로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그런 대시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또 5년 전에 한국에 장애 났을 때도 요거를 보고 좀 장애가 났다는 걸 인지한 적이 있었어요. 저게 더 빠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게 저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저게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stop.line.cloud거든요. 그래서 뭐 호네스트 서비스 헬스 대시보드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뭐 AWS 호네스트 그런 거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점이 지금 장애가 난 부분만 요약을 해서 보여줘요. 이게 AWS 헬스 대시보드 들어가도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개가 안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건 찾을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은 되고 있고 또. 근데 저기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위로 그냥 쫙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뭐 더 빠르게 보여준다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대시보드 자체의 정보를 한 번 더 가공해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아마 그 보기가 되게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 치지 말라고 위에는 이제 다 초록색 체크 무늬가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올리고 약간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장애가 나도 실제로 그 장애 내용이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모양 있잖아요. 그 장애 모양 그걸 그쪽에서 뭔가 눌러야지 그 아래에 메시지로 표시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따 장애 페이지가. 그래서 그 장애 위치를 찾고서 다시 열어서 봐야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장애가 아니라서 되게 불편하게 했죠. 그럼 맞아요. AWS는 뭐 SAO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잘한 거는 아예 안 보여주잖아요. 뭔가 아, 그쵸. 전면 장애만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피곤하게. 그래서 가끔 그리고 엄청 느리죠. 내부 뭐 때문에 튄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느려도 나중에라도 알려주면 어제 튄 거 그것 때문이구나라고 알면 좋은데 작은 회사들은 어제 갑자기 막 1시간 동안 막 장애 막 오리 터지고 막 이래서 궁금한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괜찮아졌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답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듣기로는 있네.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 호네스트 대시보드를 보니까 스테이터스 히스토리가 있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AWS 대시보드의 히스토리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아웃사이더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상태라서 지금 되면은 그냥 끝인 거야, 얘네는. 지금 되면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호네스트 대시보드를 보면은 그 과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건 좀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로고 가져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뭐라고 안 하나? 아무튼 요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생각이 났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뭔가 역시 스테이터스 페이지는 좀 문제가 많아서.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GitHub도 장애 알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RSS가 있어요. 그 AWS 전 공식에도 각 서비스별로 RSS가 있는데 다른 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GitHub에 가보시면은 GitHub 스테이터스에는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모바일로 받게 해놨어요. 근데 은근히 많이 와요. 은근히 자주 뭐 다운된 것 같다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그, 받아보면은. 그래서 네. RSS로 받으면 의외로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사라질 수도 뿐이지. 있죠. 저는 GitHub은 SMS로 봤거든요. 아,
근데 많이 진짜 오잖아요. 말기대로 엄청 자주 와요.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지 아예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네. 계속 야 지금 뭐 이상해, 왜 뭐가 지연되고 아, 있어, 뭐 워커 이상해, 막 이런 게 계속 와고 해결됐다고. 그래서 저는 며칠 받다가 꺼버렸어요. 네, 처음에 좀 일단 받아봐야지 계속 했는데 받아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근데 저는 스테이터스 뭐 페이지는 항상 참. 그렇게 하지만 AWS도 이번에 북미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북미의 커넥션, 북미 서부, 웨스트 쪽에 커넥티비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장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제였나요? 어제밖에 안 됐나? 이번 며칠 전? 주였던 것 같은데? 네, 네네네. 며칠 전에. 커넥티비티 이슈 났어요.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신 것 같아요. 어젠가 IAM 그랬나? 콘솔 안 되고 막 그랬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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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운 디텍터 같은 데 가면, 진짜 거의 모든 서비스가 다 빨간불이 쫙 켜져 음, 있거든요. 네, 뭐 트위치부터 해서 진짜 뭐 사실 뭐 되는 게 인터넷 마비된 수준 그런 거 그런 걸 보면 와 이게 AWS 의존도가 심각하구나 라는 거랑 그 이번 장애 말고 저번 장애 때그 AWS 장애 또 났었었잖아요. 네. 그때 그 AWS 주가가 저기 아마존 주가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 디펜던시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아, 이야기도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네, 오히려 증명이 된 거다 이거. 음, 이만큼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 AWS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존 주식을 사야 된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막 아, 장애가 났을 때 장애가 나고 얼마 음, 안 지나서 주가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뭐 크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뭐 아주 큰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런 장애 좀 나면 항상 며칠 뒤에 해커뉴스에는 왜 우리는 장애가 안 났는가 같은 글이 1위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 에이돌로였음에도 왜 우린 괜찮았는가라고 막 음, 자랑하는 거 있었는데 그런 글도 요즘은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써 이런 분위기일까요? 쟤도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될 수 있지. 그래서 다 같이, 포기해. 다 같이 안 되면 다행이라니까요. 다 같이 안 되면 괜찮아. 그 약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약간 안심될 때 있잖아요.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어 이러면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실검이 없어져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왜냐면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 이제 장애가 나면은 실제로 실검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검이 올라가면은 더 부하가 심해져가지고 더 힘들거든요. 다 이제 불구경 오나요? 저기 불났대 그러니까 다 구경 오는 거잖아요. 서비스 하나로 보면 사실 엄청 큰 게 아닌데 금방 고쳐질 수 있는 건데도 이제 더 과장되기도 하고 부담이 좀 큰 음, 것 같아요, 점점. 저희도 다행히 올해는 큰 장애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었거든요. 한 번 정도 있긴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많이 안정화됐고 팀들도 많이 안정화돼서 그나마 좀 평온한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진짜 심했어가지고 음, 작년에 장애도 많이 났었고 네이버 실검도 아마 작년에 없어졌을 텐데 없어지기 전에는 막 실검도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좀 뭐랄까 트라우마가 있어서 음. 뭐 아무튼 요즘에는 그런 건 있어요. 트래픽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한 1000만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TV 나가도 별로 안 튀어요. 예를 들면은 오, 이미 기본값이 예전에는 너무 높아서, 그쵸 그쵸 예전에는 뭐 뉴스 한번 나간다 그러면 이게 두 배씩 튀었거든요. 진짜 음, 뉴스에 나가면 순간적으로 트래픽 두 배가 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되게 유명한 뭐 어디선가 막 방송이 되고 있어도 몰라요. 그냥 트래픽이 살짝 튀었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HPA나 그 정도로 다 대응이 돼서 오히려 그런 거는 서비스 커지면 더 안정화되는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리소스를 많이 쓰는 거니까 음,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좋은 부작용인가? 아무튼 그렇기도 하고 사실 딱 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 서버 대수가 많으니까 그 뭐죠? 쿠베가 리커버리 해주는 게 저희의 이렇게 해결해주지 않나?
같은 생각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걔가 잠깐 없었으면 내가 끊겼는데 밤에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쓰니까 쿠버네티스 이제 서버 죽으면 자동으로 띄워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걔가 없었으면 밤에 훨씬 많이 내가 연락을 받고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맞아요.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그냥 모르는 거죠. 사실 죽었는지도 별로 추적 관심도 없고 심하게 죽었을 때만 저는 만약에 그게 이게 엄청 다 중요하다고 EC2나 생각하는데. 서버였으면 안 됐겠지 같은 상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이상적인 환경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가깝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안 되면 재실행하면 되지 일단 약간 그런 쪽에 가까워서 도커의 어떤 철학이나 이제 쿠버네티스의 탄력성 같은 거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면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저희도 사실 새벽에 뭐 상시 대응을 하진 않거든요. 그게 뭐 좀 빈틈이긴 한데 앞으로도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인 부분이긴 한데 다행히 뭐 새벽에 더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특히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새벽 시간에 배치작 같은 것들을 많이 돌려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많이 넘어가서 뭐 새벽에 갑자기 뭐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옛날에는 배치작 같은 거 뭐 잘못 돌면은 서버 새벽에 이제 죽어버리거나 하는 케이스도 있긴 했었어서 최근에 그런 건 진짜 많이 돌아진 것 같아요. 특히 뭐 DB팀도 새로 생겼고 어제 저희 얘기긴 합니다. 뭐 아무튼 근데 뭐 아까 아웃사이더님 얘기하신 것처럼 연말인데 장애가 많이 나네요. 다들 이제 좀 결산 긴장감이 아닐까요? 풀렸나. 그렇죠. 다들 이제 쉬러 갈 생각에 뭐 특히 잘은 모르는데 잘은 모르는데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뭐 여름이나 연말 때 진짜 막 한두 달씩도 많이 쉰다고 해서 그런 거 여파도 있으려나? 뭐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장애는 아무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도 그랬는데 슬랙이 죽으면 약간 체감적으로는 그러니까 작업하는 입장에서 훨씬 답답함이 느껴진 것 같아요. 약간 AWS 죽으면 그래도 뭐 다 같이 얘기하면서 왜 죽었을까요? 이런 얘기 좀 외로움이 덜한데 슬랙이 죽으면 이건 지금 무슨 상황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앞이 안 보이는 느낌 같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아니면 지금 슬랙이 죽었을 때 AWS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슬랙이 죽었을 때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트위터로 가는 것 같고, 비개발자들은 카카오톡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노티 같은 것도 다 슬랙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쵸, 맞아요. 그때 서버 장애 정말 운 나쁘게 두 개 동시에 터져버리면 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약간 그러네요. 패닉 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진짜. 진짜 노티를 못 받으면 어쩌지? 이러면서 사실 저희 장애가 아니고 저희 슬랙 장애 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노티를 이중화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뭐 실제로 잘 슬랙 되면 그런 거 장애 다 네.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슬랙 장애 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금방 복구되면 또뭐 굳이? 이라는 그것까지 장애 어떻게 해? 막 이중화 어떻게 해? 이럴 수가 없고. 근데 되게 큰 SPO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전사 커뮤니케이션도 다 깨지고 오히려 엔지니어는 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훨씬 당황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저는 많이 무서웠어요. 예, 안 그래도 자가격리 중인데 아마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약간 둠스데이를 체험하는 느낌이었어요. 막. 오지가 오지님 언제 무서웠다니까 좀 다행이네. 저는 그렇게 이제 들으니까 네. 격리 1일입니다. 오지는 둠스데이를 위해서 인터넷이랑 UPS랑 다 준비했는데 슬랙 장애를 대처하지 못했군요. 지금 드는 생각이 약간 그게 무섭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코드라도 하나 파야 되나? 아니 저는 노티 이중화. 아현 장애 때 더 심했다니까요. 아현 장애 때. 그때는 진짜 뭐 슬랙 장애랑은 비교가 안 되죠. 진짜 전쟁이 났나 그랬었으니까. 근데 오지님이 이번에 무서웠다고 할 정도면은 오지님처럼 준비를 해도 안 되는구나.
오진님 저희가- 다리 운동 많이 해두세요. 격리할 때. 저희가 막 온콜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또 전화로 소통하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진짜 슬랙만 쓰니까 더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처음에 슬랙 장애났을 때 전체 메일로 슬랙 장애났나요? 라고 보낼까? 이 고민까지 했었어요, 처음에. 그랬다 아니면은 어쩌지? 이러면서 약간 길어지면 그럴 수 있죠. 그래야 될 수 있죠. 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뭐 듣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은 또 홍보 하나 해보면은 저희 당근마켓에서 조만간 자바를 메인으로 해서 코틀린이랑 자바를 메인으로 해서 서버 미드업 진행하거든요. 제가 또 지금 또 그 준비 도와드리러 갈 거라서 네, 그 페스타에 보시면은 페스타에서 당근마켓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막간을 사용해서 저도- 지금 한 16명 듣고 계시길래 막간을 사용 홍보해 보았습니다. 저도 하나 사입 서비스도 팬들이 많으니까 지금 16명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들으시겠죠. 원래 본질은 팟캐스트잖아요. 팟캐스트의 간격은 항상 이 정도인가요? 간격이요? 팟캐스트와 간격? 유튜브의 지금 차이가 지금 엄청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건 저는 아니고 팟캐스트로 그냥- 열심히 열심히 듣는 편인데 요즘 간격이 너무 멀어서 내가 나온 건지도 모르고 듣다가 알게 돼. 이거 내가 나온 거야? 약간 저희가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지? 번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제가 이제 편집해서 계속 올리고 있다가 좀 놓치기 시작하면서 계속 밀렸었고, 그러다 이제 CP님이 지금 봐주시고 계신데 그래도 많이 밀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좀 CP님도 힘드신 것 같아서 다시 좀 빠르게 편집해서 올릴까? 원래는 약간 그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깨진 거긴 한데, 원래는 제가 녹음을 하고서 집에 들어가면서 한번 쭉 들으면서 링크 정리 싹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올리니까 그래도 한 3, 4일이면은 항상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패턴이 깨지니까 이게 내가 들을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이제 들을 시간이 확보가 좀 애매해지니까 밀리다가 CP님이 가져가셨고, 약간 그런 이제 악순환이 살짝 반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속도 올려볼게요. 내년에는 그런 좀 게 있더라고요. 출퇴근을 안 하게 되니까 출퇴근에 하던 게가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그 시간이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 시간을 내가 딴 건 되게 생산적인 걸 하지 않는데 그냥 그걸 못하게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이 루틴이 많이 깨져 있어서 그런 걸 좀 살려보려고 이제 저도 뭐 한동안 올해 초 때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루틴이 좀 많이 깨졌고 요즘에 또 다시 어떻게 살려볼까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뭐 다른 분들 얘기한 건 아닌데 그래서 좀 더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또 같이 화이팅! 자주 나오시죠? 아웃사이더님도 그렇고 오진님도 그렇고 요즘에 또 오진님 많이 와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너무 또 재밌는 것 새로운 같아요. 주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서 CP님 맨날 얘기하거든요. 저희끼리 얘기하면 이제 재미없다고. 고였어. 올해는 마지막 방송이겠네요? 그래요? 아닌가? 그러네. 다음 다음 주 주에- 크리스마스라서 다다음 주에 모르겠네요. 할 수 있나? 뭐 기회 되면 한 번 더 하시고 안 되면은 뭐 다음 내년에 뵙는 걸로. 그럼 지금 인사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다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어쩌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